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내렸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경기 둔화가 심각하다는 판단인데 성장세 회복을 위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을 이례적으로 불러 신속한 검찰개혁과 강력한 감찰 방안을 직접 보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사법개혁안 논의에 들어갔지만 공수처 법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사진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신 독재를 무너뜨린 신호탄이 된 부마 민주항쟁이 오늘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처음 열린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1년 전보다 5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대화하자는 언급을 부쩍 늘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25%로 인하됐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서 석 달 만에 또 내렸고 기록을 보면 2016년 6월부터 17년 11월까지 그 기간과 같은 역대 최저입니다. 금리가 최저라는 건 우리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는 뜻이겠죠. 경기 둔화가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고 또 물론 세계 경제의 둔화 영향이 더 큽니다만 그리고 초유의 저물가로 디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돼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걸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의 자세한 배경 또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먼저 김민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금리를 내린 가장 큰 이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경기 둔화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수출은 10개월 연속 감소세고 설비와 건설 투자 부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7월 낮춰 전망한 2.2% 경제 성장 달성이 쉽지 않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국내 경제의 성장 흐름은 글로벌 무역 분쟁 지속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난 7월의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성장에 최근 저물가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한국은행은 역대 최저금리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성장세 회복을 위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금융 안정 상황의 변화, 또 지난 7월과 또 이달의 그 금리 인하의 효과 등을 지켜보면서 결정해 나갈 거다. 하지만 무역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화 정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의 공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금리 인하가 결합된다고 한다면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정부 재정 지출이 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편 이번 금통회에서 이희령 위원과 임지연 위원이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네, 이 금리 인하는 현재 세계적 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둔화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서영민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 기자. 지금 상황은 올 초 상황과 정반대입니다. 올 초엔 경기 회복세 때문에 돈을 회수했는데 지금은 정반대죠. 마치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같은 상황입니다. 미국 보면요. 지금 금리를 올리다 말고 내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로존은 이미 마이너스인데 한 번 더 내렸고 그리고 11월에 추가로 돈을 더 푼다. 이렇게 예고까지 했습니다. 일본 경우는 보면요. 지금 금리 조정 소식은 없지만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계속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대단히 인상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냐면 투자 적격 채권 가운데 4분의 1, 그러니까 15조 달러,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 정도가 마이너스 금리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세계적으로 돈을 푸는 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인데 반대로 지금 경기 전망은 좋지 않은 거죠.
네, IMF 3.0%라고 전 세계 오늘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계속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3.3, 3.2, 3.0 둔화되고 있다는 의미겠죠. 예. 그러면서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제조업과 전국 이 세계 무역 질서가 계속 둔화되고 그리고 광범위하게 나빠지고 있다. 이런 진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은 좀 나아질 거다. 3.4 정도 될 거라는데 그것도 중국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는 좋지 않은데 고용률 수치는 좋아졌습니다. 지난달 9월 기준으로 2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표면적 현상으로만 보면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고용의 질에 다소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 지금의 경기 둔화에 고용률이 23년 만에 최고치라는 건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수 기자 보도 잠깐 보시죠. 취업자 수 증가폭이 2달 연속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고용률은 9월 기준으로 2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6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특히 취업자가 늘어난 분야는 보건복지 서비스업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사드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음식 숙박업 일자리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취업자 증가의 경우에는 지금 긍정적인 부분과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 1월 브리핑 때부터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를 떠받쳐야 할 40대의 고용 부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0대는 취업자가 벌써 47달째 감소하고 있고 인구 감소를 감안한 고용률로 봐도 20달째 줄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자료를 보면 경기 변동, 정책 효과 등만 따진 고용 효과는 60대 이상이 가장 크고 유독 40대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소매 업종 그리고 제조업종의 주력 경제활동 인구라고 할 수 있는 40대가 준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고령 쪽은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는 18달째 감소 중인데 지난달 폭이 훌쩍 커졌습니다. 정부는 1년 이상 일하는 상용 근로자가 늘면서 고용의 질이 높아졌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36시간 미만인 단기 일자리 비중도 늘고 있어 지나친 낙관론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오소입니다. 네, 방금 본 대로 고용 지표는 좋아졌는데 질적으로는 좋지 않다. 그런데 이것도 세계적 현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용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질은 좋지 않고 그러면서 물가도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고 경기가 이렇게 둔화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이 현상을 이례적이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그러면서 뉴노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뉴노멀, 새로운데 이게 또 정상적이다. 뭐 그런 말인데 네. 중요한 건 우리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돈을 풀고 있습니다. 우리도 금리 인하했고요. 예. 이주열 총재가 말하길 금리 인하 외에도 혹시 비전통적인 수단이 적용 가능한지 일단 연구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재정정책, 경기 부양 역시 IMF가 지금 올해 들어서 한 2-3차례 정도 우리나라의 그 경기 부양을 좀 주문을 했었거든요. 예. 이번에도 그 주문이 반복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 전 세계적인 어떤 처방을 그대로 적용한 건데 이게 우리 경제에 맞아 떨어질지 효과가 있을지요? 세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은 금융시장입니다. 이 우리나라는 달러를 쓰는 나라도 아니고 예. 유로나 엔 같은 주요 통화를 쓰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너무 내리거나 돈을 너무 많이 풀면 이제 외화자금이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일단 저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거품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금리 내리면 더 커질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는 재정 안정성입니다. 우리나라 좋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고령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 때문에 돈 더 많이 쓸 걸로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무턱대고 더 쓸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있어서 우리나라 중앙은행과 정부에게는 더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예, 돈을 이렇게 풀고 있는데 경기 전망은 좋지 않고 다소 비관적인데 뭔가 다른 정반대 희망적인 요소는 없는 건지요? 일단 불확실하긴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된 이유 다 국제경제 불확실성 때문이거든요. 제일 처음 브렉시트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한일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굉장히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상황들 다 보면 지금 전 세계 경기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하나씩 해법이 보이거나 아니면 더 나빠지지 않고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쪽에서 좀 도움이 된다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신속한 검찰 개혁을 주문하면서 검찰에 대한 강력한 감찰 기능 방안을 만들어서 직접 보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법무장관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50분간 이어진 면담. 역시 주제는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보름 전 조 전 장관이 보고했던 검찰개혁 방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겁니다.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이미 마련한 개혁 방안은 이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2가지 추가 주문도 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와 검찰 스스로의 개혁 방안이 추가로 마련된다면 직접 보고해달라는 것이 첫째. 2번째론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그 기능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방안들을 잘 마련하셔서 법무부와 검찰이 감찰 기능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교통정리를 시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앞서 부망쟁 기념식에선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후임 법무장관 인선에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면담 분위기로 볼 때 후임 장관은 보다 개혁적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할 인물을 찾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검찰은 검찰 개혁 작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방금 전 보신 법무차관을 청와대로 부른 대통령의 이례적 조치도 있었고, 또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법무차관이 검찰과 소통이 잘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둔 그런 입장 발표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완전한 합의는 아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대화를 소통이 잘 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김호수 법무부 차관은 어제 국감에서 검찰과 개혁 관련한 협의가 그동안 여의치 않았음을 내비쳤습니다. 김 차관의 발언 하루 만에 검찰은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먼저 법무부와 협의를 하지 못한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내부 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 직속으로 외부 인권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에 맡길 방침입니다. 대검은 또 이미 발표한 대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전문 공보관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수사 공보 준칙을 재정립해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런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수사 실무와 형사사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 검사 복귀, 공개 소환 전면 폐지, 전문 공보관 도입 등의 자체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도 법무부령으로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이번 달 안에 제정하고 검찰에 대한 실질적 감찰권 행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검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도 이번 달 안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검찰과 법무부 차원의 검찰 개혁안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검찰 개혁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 법안이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국회에서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등이 모였습니다. 폭력 사태를 겪은 패스트트랙 지정 170일 만입니다. 앞으로 표결까지는 한 달여쯤 남아 있습니다. 이때까지 최대한 각 당의 차이를 좁혀서 합의안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지적했지만 공수처법이 관건입니다. 오늘은 이 쟁점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격렬한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
고위공직자 수사법안은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 못해 2개가 올라갔습니다. 이른바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 이름부터 다른데 근본적인 차이는 견제 수단입니다. 민주당은 판검사, 고위경찰에 대해서는 온전한 기소권을 줘서 활동을 보장하도록 했고, 바른미래당은 배심원단과 유사한 기소심의위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수처장 임명도 국회 동의를 얻게 했습니다. 단일안이어야 통과 가능성이 높은데 바른미래당은 양보할 뜻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라는.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1호 공약. 민주당은 수사권 조정만으로는 검찰을 견제할 수 없어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통과를 위해서라면 절충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확고한 우리 국민의 절대 명령입니다. 국민의 80% 이상은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여론을 통해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한국당은 결사 반대합니다. 검찰과 다름없는 권력기관이 될 거라고 우려하면서 문재인 정권 장기 집권 시나리오다. 다음 국회로 넘기라고 했습니다. 사찰기구인 공수처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수처는 결국 특별검찰이 되고 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과 평화당 등도 찬성 입장이어서 단순 계산으론 과반 득표도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 표결에선 선거법과 연동돼 있어 셈법은 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오늘 다시 검찰에 나왔습니다. 6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 교수가 제출한 입퇴원 증명서를 검찰이 문제 삼았습니다. 이 증명서에 의사의 이름과 직인이 없다면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병원이 노출되면 병원과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그래서 검찰의 병원 이름을 가리겠다고 이미 밝혔다면서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제 조사 도중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검찰 청사를 떠났던 정경심 교수. 검찰이 오늘 오후 정 교수를 다시 비공개 소환했습니다. 이번이 6번째 소환 조사로 검찰은 정 교수가 앞선 조사 때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뒤 다시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어제 저녁 정 교수 측의 팩스로 정 교수의 병명이 적힌 입퇴원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입퇴원 증명서에 병원 이름과 발행한 의사의 이름, 의료기관 직인이 모두 가려져 있고 발급한 진료과도 정형외과로 돼 있다며 증명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기한 의문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번 장소가 공개되면 병원과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사전에 검찰에 해당 내용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검찰이 추가로 CT나 MRI 검사 자료 등을 요청해 오늘 검찰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뇌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입퇴원 증명서를 발급한 곳이 정형외과인 것은 정 씨가 여러 질환을 앓고 있어 협진한 진료과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당시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자유한국당 수뇌부에 회의 방해 지시가 있었는지 교사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말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 여야 의원들은 극한 대치를 벌였고 고성과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시 한국당 의원들에게 회의를 막아내자고 독려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의안 접수도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의가 열어진다면 원천 무효. 네. 네. 자, 의원님들 화이팅. 자. 화이팅. 꼭 지켜냅시다. 막아냅시다. 네. 정당한 회의 진행을 불법으로 막았다며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한국당 의원 등의 통신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지도부의 구체적인 지시가 무엇이었는지가 수사의 초점입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직후 통신 기록을 확보하고 당 지도부의 교사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통화 내용을 알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한국당 지도부의 교사 혐의를 밝히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나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나온 여성 기자 성희롱 발언에 대해 기자단체들이 강력 비판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발언 당사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유 이사장의 반성,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자협회도 성명에서 여성 기자를 성희롱 대상으로 본 폭력이자 인권 유린이었다고 비판하고 유 이사장과 발언 기자는 해당 유튜브 방송에서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진행자로서 성희롱 발언을 즉각 제지하고 바로잡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백두산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방문했던 상징적인 곳입니다. 북한 매체는 세상에 놀랄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눈 쌓인 침엽수 사이로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 등 수행원들도 말을 타고 따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집권했을 때도 볼 수 없던 모습입니다. 백두산 정상 장군봉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 북한 매체는 이를 새로운 신화라 표현했습니다. 백두산에서 최고領導자 동지께서 이번에 걸으신 군마 행군길은 우리 혁명사에서 진폭이 큰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됩니다. 북한 매체는 수행원들이 김 위원장 모습을 보고 세상이 놀랄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백두산 관문인 삼지연군을 찾은 사실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직접 비난하며 자력 갱생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민 앞에 강요해온 고통은 이제 더는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우리 인민의 분노로 변했다고 하시면서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발에 역점을 둔 삼지연을 찾아 주민들의 불만을 다독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정치적 상징성이 큰 백두산에 올라 이른바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내부 단속에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협상에 대한 실질적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에게 협상 결렬의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대내 결속용의 어떤 발언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미 실무협상 결렬 뒤 ICBM 발사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대북 제재의 주체로 미국을 직접 거론함으로써 미국을 압박하려는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9월에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보수적인 일본 중앙은행조차 불매운동을 촉발한 수출 규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했는데요. 아베 총리가 부쩍 대화와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속내까지 미덥진 않아 보입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사라진 일본 스시마섬. 다음 달부터는 숙박비를 무려 절반 가까이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시설을 더 이상 놀릴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7月、8月と減っていっているような状況で今後見通しが立たないですよね. 실제 9월은 더 줄었습니다. 지난달 일본을 다녀간 한국인 관광객은 20만 1천여 명, 1년 전보다 58% 급감했습니다. 7월 7.6%, 8월 48%에 이어 9월엔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東日本大震災の影響がありました2011年5月以来8年4ヶ月ぶりとなります. 수출 규제의 부정적 영향은 일본 중앙은행 보고서에도 담겼습니다. 한국 기업이 대체 조달처를 확보해 중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잃을 것이다. 수준은 바닥인데 회복 시기는 나날이 늦어지고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담았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아베 총리의 발언에서도 약간의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개각 직후 한국과의 외교는 먼지만큼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엄포를 놨지만 최근엔 대화하자는 말이 부쩍 늘었습니다. 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していくきっかけを作ることを求めております。 당장 아베 총리는 다음 주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이낙연 총리와 마주합니다. 강제징용 판결의 해법을 한국이 가져와야 한다. 아베 총리의 대화 제의에는 늘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이 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거란 전망 아직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오늘 하루 서울에서만 멧돼지 8마리가 곳곳에서 출몰했습니다. 포획 작전이 벌어졌지만 대부분 잡지 못했습니다. 멧돼지의 난폭함도 위험하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소방대원과 포획단원들이 멧돼지가 숨어든 아파트 지하주차장 수색에 나섭니다. 수색견까지 동원해 8시간 가까이 포획 작전을 벌였지만 멧돼지는 사라졌습니다. 처음 나타났을 때 총으로 2발을 맞았지만 사람 키보다 높은 곳을 뛰어넘어 순식간에 달아났습니다. 2m 위에 있는 구멍으로. 제가 엽사 생활을 한 20년간에 도약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넘고 다시 여기 넘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이 아파트에 나타난 멧돼지는 모두 2마리. 아파트 단지 곳곳에 흔적을 남겨놨습니다. 멧돼지가 나타난 아파트 현장입니다. 새벽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멧돼지가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렇게 화단을 모두 헤집어 놓고 달아났습니다. 200kg에 가까운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말에 주민들도 놀랐습니다. 아기를 손녀딸인데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데 좀 걱정되더라고요. 서울 종로구의 한 계곡에서도 주민의 신고로 포획에 나선 지 15분 만에 멧돼지 1마리를 잡았습니다. 시기적으로 활동기고 또 교미철이 또 되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시기죠. 오전엔 서울 종로구와 강동구, 오후엔 서대문구 등 하루 동안 서울에서만 모두 8마리의 멧돼지가 출몰했지만 1마리만 포획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에서 98건의 신고가 있었고 이 중 71마리가 포획됐습니다. 서울시는 멧돼지를 포획하는 대로 분뇨 등을 채취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도심 곳곳에서 멧돼지가 잇따라 출몰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한 달째입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벌써 30만 마리가 넘는 돼지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돼지 가격까지 떨어져서 축산 농장에서는 사실상 폐업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지인 경기도 연천을 찾았습니다. 이동이 통제된 중점 관리 지역. 가끔씩 드나드는 축산 차량 외에 일반 차량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지역 돼지는 모두 처분 대상입니다. 지금 뒤로 보시는 농장에는 지난주까지 돼지 3천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 1,200여 마리가 수매되고 나머지는 지금 매몰 처분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년 전 융자를 받아 농장을 키워온 주인은 막막할 뿐입니다. 출하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제 이렇게 돼지열병이라는 살처분이 되고 나면 이 농장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막막함이 정확한 감염 원인도 모르는데 예방을 위해 무조건 돼지를 처분하라니 사실상의 폐업 선고에 농장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 살처분이라는 거에 묶여서 일방적으로 저의 의견도 무시당한 채 살처분을 당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요. 지난 한 달간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 등 농장 14곳에서 병이 확진됐고 돼지 36만 마리가 매몰 또는 긴급 도축 중입니다. 돼지고기 도매가가 한 달 전보다 36% 이상 떨어지는 등 소비마저 위축돼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장 6개월까지 최대 337만 원까지 매월 지급하는 생계안정자금도 재입 시기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다른 가축 전염병보다 생존력이 훨씬 강해 최소 6개월 안에는 양돈을 제기할 수 없을 거라고 현장에선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세계 최고 권위자인 스페인의 산체스 박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감염 경로로 북한 그리고 야생 멧돼지를 지목했습니다.
2년 전 체코에서 야생 멧돼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서 더 이상 추가 확진이 없었던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만났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의 호세 마누엘 산체스 박사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표준연구소장인 박사는 40년간 해당 질병을 연구한 권위자입니다. 취재진과 함께 접경 지역을 돌아본 박사는 북한으로부터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특히 야생 멧돼지 전파를 우려했습니다. By 3 kilometers is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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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are good swimmer. 박사는 모범 사례로 체코를 꼽았습니다. 발병 초기부터 야생 멧돼지 차단에 온 힘을 쏟은 결과 이후 추가 확진이 없다는 겁니다. Because they don't jump in. We don't left the contact between wild and domestic. We can do that here as well. Avoid the contact. First point. Second point, decrease the population. 우리나라의 경우 집돼지는 농식품부가, 멧돼지는 환경부가 담당하는데 한 개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There is a commission for health, and in this commission of health is an interministerial commission that both ministries have to be absolutely agree. 백신 개발에는 상당한 시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So we need that the vaccine is stable from the genetic point of view. We have at least 1 year more to go. 박사는 우리 방역 관계자들을 만나본 결과 잘 준비되어 있다고 느꼈다며 이번 고비를 넘기면 더욱 발전할 거라 기대했습니다. So I am totally confident that you are going to control the disease for sure.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40년 전 오늘 유신 독재 반대 함성이 부산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함성은 부산을 넘어 마산으로까지 확산됐죠. 유신 독재를 무너뜨린 신호탄이 된 부마 민주항쟁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부터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처음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면서 희생자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유신 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왜 일어났고 우리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신건 기자가 전합니다. 1979년 10월 16일 오전 부산대학교에 유신 독재를 비판하는 유인물이 뿌려지고 순식간에 5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생 시위는 이내 부산 도심까지 확대됐고 시민들도 합세했습니다. 벽골단들도 잡으러 쫓아오면 국지시 안으로 다 도망가면 이제 도망가다가 가게 안으로 싹 들어가면은 셔터 싹 내려주고 안에 들어가면 물 주고. 시위가 격렬해지자 박정희 유신 정권은 18일 0시를 위해 부산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항쟁의 불꽃은 수그러들지 않고 마산으로 옮겨붙었습니다. 경남대에 휴교령이 내려졌지만 학생들은 거리로 나왔고 노동자와 시민단체까지 합세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장갑차와 탱크를 배치해 무력 진압 작전을 펼쳤습니다. 마구잡이 연행에 자백 강요, 가혹한 고문까지 시위 참가자들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졸도할 지경이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봐. 땡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칵 잡는데 잡히면 죽는다는 생각에 팍 뿌리치니까 이제 계속 이제 뭐 한쪽으로 어깨로 가 계속 뚜투팽이 가요. 항쟁 발발 닷새째인 10월 20일 박정희 정권은 마산에 위수령을 내리고 공수부대까지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유신 정권 지도부의 분열을 촉발시켰고 서슬퍼런 유신의 심장을 쏘는 11.6 사태의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부산 마산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촉발된 학생 시민들의 뜨거운 저항은 18년 장기 유신 독재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싹 틔우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깊은 밤 한적한 시골의 한 가구 공장에서 큰 불이 나 공장 건물과 인접한 주택 한 채가 모두 타버렸습니다. 당시 주택에는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부부가 있었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의 기민한 대처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황진호 기자입니다. 경찰관 몸에 부착된 이른바 바디캠으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경기도 파주시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났을 당시의 상황입니다. 한 노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급하게 외칩니다. 이 말을 들은 경찰관들이 하나둘 공장 뒤쪽에 있는 주택으로 뛰어가 문을 두드립니다. 불났어요! 빨리 나오세요! 하지만 인기척은 없고 결국 발로 문을 차 대문을 열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사람 더 있어요? 빨리 나와요, 빨리! 집 안에서는 할머니와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경찰관들을 바라봅니다. 할머니는 잠옷 차림으로 따라 나오고 거동이 힘든 할아버지는 경찰관들이 들어 옆집으로 옮겼습니다. 80대 노부부를 깨워서 데리고 나오는데 2분, 옆집으로 안전하게 피신시키는데 2분이 걸렸습니다. 공장 불길은 1시간 30분 동안 탔고 노부부의 주택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우선 경찰관 눈앞에 벌어지면은 우리가 구호조치는 해야 되잖아요. 이웃 주민이 안에 사람 있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누군가 나서서 해야죠. 이웃 주민의 걱정스런 외침과 이를 듣고 기민하게 대처한 경찰관들이 80대 노부부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한국은행이 3천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 청사를 리모델링하기로 했는데 3년째 삽 한 번 못 두고 있습니다. 공사가 한없이 늦어지면서 더 쓰게 된 사무실 빌리는 비용은 수백억 원, 모두 세금입니다. 이 난맥상의 배경엔 조달청의 이상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서울의 상징적 건물 중 하나인 한국은행 청사. 대부분 텅 비어 있고 출입도 차단되고 있습니다. 통합청사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사업이 3년째 표류 중입니다. 지금 계속 연명 공간에서 일을 하는 거죠. 당초 계획은 2020년 6월이었죠. 옛 삼성 본관 임대료는 한 달에 13억 원. 이미 400억을 썼고 공사가 길어지는 만큼 눈덩입니다. 어찌된 일일까? 2017년 12월 계룡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공사비 상한선을 넘겼다는 위법 논란이 일었고 감사원 감사로 입찰이 무효로 됐다가 법원이 감사 결과를 뒤집는 우여곡절이 반복됐습니다. 이 중앙은행을 믿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한국은행이 짓는 건물에 투명하지도 못했고 절차도 이상했고. 그런데 돌발 변수가 또 나왔습니다. 계룡건설이 2010년 한 관급공사에서 뇌물을 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 뇌물죄가 확정된 건설사는 영업정지 대상입니다. 영업정지가 되면 시공사 자격이 박탈되고 그러면 사업은 또 원점입니다. 계룡건설은 부인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영업정지 대상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조달청입니다. 계룡건설의 뇌물 사건을 알고서도 시공사로 선택했습니다. 시공사 결정 한 달 전에 작성된 조달청의 공문. 해당 사건을 상세히 파악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번에 한국은행 통합별관공사 3천억 상당의 공사의 입찰 자격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자체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과목별로 특기할 사항을 적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명확한 기재 기준이 없어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요. KBS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고3 학생들의 이 항목 기재 현황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이른바 세특란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의 해당 항목이 빈칸입니다. 3등급까지만 사전모양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6등급이거든요. 이게 오라고 해서 오는 애들만 써주시고. 인근의 다른 고등학교는 3학년 학생 거의 모두의 생기부에 세특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저희는 잘 써주죠. 웬만하면은 밑에 등급 애들도 다 챙겨주시고 한 줄이라도 더 써주시려고.
학교마다 제각각인 일반고와 달리 특목고나 자사고는 대부분 세특을 기재해줍니다. 인천 지역 일반고의 세특 기재 비율은 높아야 70%대를 넘지 않지만 외국어고는 100%, 자사고는 모두 90%를 웃돕니다. 서울과 경기도 역시 일반고와 자사고, 외고 간의 차이가 컸습니다. 다니는 학교에 따라 담당 교사가 누구냐에 따라 세특의 내용은 물론 아예 기재 유무가 달라지는 겁니다. 불만 요소가 제일 많은 것도 세특이고 학생부에서 학종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도 세특이고 또 교사별 편차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도 세특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배포한 기재 요령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입력하라고만 돼 있습니다. 학생 개인의 능력과 자질이 아닌 학교와 교사에 의해서 좌우된다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교육부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 항목과 수상 실적을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세특만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남는 셈. 하지만 학교마다 중구난방인 세특이 오히려 학종 평가의 공정성을 더 위협할 지경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어떤 단어로 널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 이 세상은 너무 모자라. 네, 오늘 뉴스 주민은 노래 한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오기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음악 어떤 노래입니까? 가수 아이유가 부른 복숭아라는 노래인데요. 이 아이유가 절친인 설리를 위해서 2012년에 쓴 곡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노래로 고인을 추모하는 어떤 방식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아이유도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주목받으면서 이번에는 아이유를 향한 폭력적인 댓글이 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내용을 전해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다만 제3자인 제가 봐도 정말 황당한 내용들이 꽤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리를 추모하는 다른 연예인들도 비슷한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악성 댓글이 부각되고 있지만 일부 언론의 기사도 문제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지난 1월 3일 하루에 쏟아진 기사들입니다. 기사들 제목에 구설수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심지어 정신과 전문의의 분석까지 등장합니다. 단지 일상 사진 몇 장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일 뿐인데 이런 기사들이 쏟아진 겁니다. 표현이 조금 완화됐을 뿐이지 거의 댓글 수준의 기사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부 다 다른 매체들이 쓴 기사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설리는 또 오래전부터 SNS를 통해서 이 여성운동에 대한 생각을 많이 표출해 왔는데요. 수년 전에 이른바 노브라 운동, 그러니까 여성의 억압적인 문화를 거부하는 취지의 그런 운동에 동참을 했는데 상당수 온라인 매체들은 단지 노출 논란이다, 관심 끌기다, 이런 기사를 쏟아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 낙태죄 그리고 또 지난해 위안부 관련해서 글을 올렸을 때도 관심 끌기다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기사들이 좀 이어졌었습니다. 예, 나름 페미니즘 활동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서 근데 이게 해외에선 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설리의 사망 소식을 다뤘던 그런 외신들의 논조가 눈에 좀 띄었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요.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스트적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조용히 있을 것을 선호하는 산업에서 말을 했던 스타다. 페미니스트 파이터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악성 댓글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설리로서는 사실 할 수 있는 어떤 게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심정을 한번 직접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영상 잠시 보시죠. 저한테만 유독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좀 그런 것들이 속상하기는 하죠. 기자님들 저 좀 예뻐해 주세요. 예, 과거 영상이긴 하지만 웃으면서 저렇게 호소를 했을 때 저 심정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문제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일부 유튜버들이 내용과도 상관없는 설리의 이름을 넣으면서 이 조회수를 올리고 있고요. 또 심지어 한 국회의원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국감 질의를 하면서 전혀 관련 없는 설리의 사망 소식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뉴스 주민 오규정 기자였습니다.
3개월여 만에 개원한 홍콩 입법회가 시위대가 기대했던 송환법 철회는 이루지 못한 채 2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미 하원에서는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홍콩 시민들은 환호했고 중국 정부는 반격을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홍콩에서 박진영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일 이후 3개월여 만에 열린 홍콩 입법회. 캐리람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 결국 2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시위대가 기대했던 송환법 철회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TV를 통해 녹화물 방영으로 대신한 시정연설에서 캐리람 행정장관은 시위대에 대한 적개심마저 드러냅니다. 少數暴徒有組織、有計劃咁發動攻擊同埋破壞。 이런 가운데 미 하원에선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If America does not speak out for human rights in China because of commercial interest, then we lose all moral authority to speak out for human rights any place.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해마다 평가해 관세와 투자 등의 혜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고 체류탄 같은 시위 진압 장비를 홍콩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크게 환영했지만 중국은 당장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执意通过所谓的香港人权与民主法案表示强烈的愤慨和坚决反对。 중국 외교부는 인권 법안이 미 상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단호하게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던 미중 무역 분쟁에 홍콩 사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관중도 생중계도 없이 치러진 평양 남북 축구를 현장에서 지켜본 뒤 실망스러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이진석 기자입니다. 역사적인 평양 남북 축구를 보기 위해 북한에 간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상당히 불편한 90분을 보냈습니다. 세계 축구계 수장의 방문을 무색해 한 초유의 자발적 무관중 경기. 인판티노 회장은 경기가 끝난 뒤 피파 홈페이지를 통해 역사적인 경기에 관중이 한 명도 없어 실망스러웠다고 전했습니다. 또 생중계 무산과 비자 발급 문제, 외신 기자들의 취재 제한 등도 놀라웠다며 북한 축구협회에 문제 제기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파는 인판티노 회장이 평양에서 2023년 여자 월드컵 남북 공동 개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는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베리스트램 대사는 평양에서 한국 국가가 연주되는 희망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선수들의 충돌 장면에는 아이들 앞에서 싸우면 안 된다. 그러나 오늘 여기엔 아무도 없다며 무관중 경기를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북한의 무관중 경기에 대해 아시아 축구연맹은 입장권 판매 등 마케팅 권한은 전적으로 주최국에 있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별도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은 오늘 오후 평양을 떠나 중국 베이징을 거쳐 내일 새벽 1시쯤 귀국합니다. KBS 뉴스 이진석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이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인도네시아를 꺾고 쾌조의 2연승을 달렸습니다. 전반 26분 코너킥을 올리는 베트남. 상대의 수비를 막고 흐른 공 도주 이마인이 잽싸게 밀어넣으며 선제골 터뜨립니다. 후반 10분엔 주장 응옥하이가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하네요. 6분 뒤 또다시 기회를 잡은 베트남. 디엔린의 슛이 들어갑니다. 3대0으로 달아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3대1로 이기며 2연승으로 G조 2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베트남의 라이벌 태국은 아랍에미리트를 2대1로 꺾고 G조 1위가 됐고 이란은 바레인에게 1대0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가 예상을 깨고 키움의 일방적인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1, 2차전 승부처마다 조상우의 활약이 결정적이었는데 3차전 승부의 핵심도 역시 조상우입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7대6 한 점 앞선 SK의 기회. 최정 상대로 오늘 삼진 잡았죠? 네. 평상시 정규리그 때나 보통 때 이거 어땠습니까? 최정 상대. 보통 최근 3년간 페스트볼 속도 1위, 분당 회전수 2600rpm도 메이저리그 정상급 수준에 공을 놓는 지점도 일정합니다. 하지만 초구는 뜻밖에도 변화구였습니다. 조성 선배님 상대할 때 시즌 때였으면은 이제 직구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했었을 텐데 2구째 높은 유인구에 이어 3구째 또 한 번 변화구. 또 이제 하나 맞으면 이제 게임이 끝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변화구 쪽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재영이 형이 바로 또 변화구 사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 5개 중 무려 3개의 변화구를 선택해 삼진을 잡았습니다. 한동민을 상대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슬라이더 RPM도 2400을 넘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전력 분석팀에 따르면 SK 타자들이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직구와 변화구의 중타임 스윙으로 바꿨지만 조상우의 회전력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상우를 공략하지 못하면 LG에 이어 SK 역시 키움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동민 선수하고 로메오 선수가 좀 살아난 게 그나마 3차전에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차전 선발은 소사와 유키시. 하지만 승부처에 등장할 조상우를 공략할 수 있느냐에 따라 시리즈 향방이 갈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도환입니다. 프로농구에서 연패에 시달리던 현주엽 감독이 드디어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김시래를 앞세워 5연패 뒤 첫 승을 거뒀습니다. 신수빈 기자가 전합니다. 김시래의 패스가 조성민의 석점포로 이어집니다. 이번엔 김시래의 자루잰 듯한 패스에 캐디라렌의 덩크가 나옵니다. 이 쿼터엔 오리온 출격에 찬물을 끼얹는 석점포까지 넣었습니다. 김시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LG는 이 쿼터 종료 직전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정성우가 짜릿한 버저비터를 넣었습니다. 9개의 도움에 7점을 올린 김시래의 경기 조율이 국내 선수의 고른 활약으로 이어졌습니다. LG는 오리온을 74대 61로 이기고 5연패 끝에 마침내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김시래 등 선수들은 코트에서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자신감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안 될 때 다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자신감 찾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잘하는 플레이를 좀 하자. 오리온은 외국인 선수 1명의 부상으로 인한 노피의 공백 속에 완패를 당했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프로배구 OK저축은행의 새 사령탑 석진욱 감독이 V리그 데뷔 첫 경기에서 선수 시절 친정팀을 상대로 뜻깊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친정팀 삼성화재를 상대로 V리그 감독 데뷔전을 가진 석진욱 감독. 석 감독의 첫 승을 위해 송명근이 뛰어올릅니다. 빨랫줄 같은 강 스파이크로 분위기를 가져오는 송명근. 팽팽한 접전이 펼쳐진 4세트엔 원팀으로 뭉친 OK저축은행.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17대 20에서 대역전을 이뤄냅니다. OK저축은행은 삼성화재를 세트스코어 3대 1로 이기고 석진욱 감독에게 V리그 데뷔전 승리를 안겼습니다. 창녕 장사씨름대회에서 38살의 안혜용이 데뷔 24년 만에 생애 첫 장사에 올라 감격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박주미 기자가 전합니다. 씨름 인생 24년차 안혜용이 수없이 올랐을 모래판에 발을 내딛습니다. 자신에겐 유난히 멀었던 장사 타이틀, 정재욱과의 결승 첫 판을 밀어치기로 따냈습니다. 그러나 정재욱의 반격은 매서웠습니다. 완벽한 뒤집기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오전 3선승제의 마지막 5번째 판, 안혜용의 잡채기가 성공했습니다. 24년간 기다렸던 이 순간, 안혜용의 장사 등극입니다. 장사 옷을 입고 가마에 올라서도 꾹 참았던 눈물은 결국 인터뷰 순간 터져버렸습니다. 이 순간 꿈꿨는데
울지 말고 이때 와서. 최근 2년 동안 좀 부상도 있고 씨름을 좀 이제 그만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38살 안혜영이 감격의 장사에 오른 가운데 화제의 씨름 아이돌 황찬섭은 3위를 차지했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남자 골프 세계 1위인 브룩스 캡카가 내일 제주에서 개막하는 PGA 투어 CJ컵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자신했습니다. 필 미컬슨과 저스틴 토마스 등 월드스타들이 총출동하는 가운데 바람이 승부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현역 최고의 장타자인 세계 1위 브룩스 캡카, 세계 5위 저스틴 토마스와 US 오픈 우승자 게리 우들랜드, 타이거 우즈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베테랑 필 미컬슨 등 남자 골프 월드스타들이 제주에 모였습니다. Yeah, it's nice to be back. Obviously, it's been a warm welcoming back, and it's a place I've enjoyed. Obviously, winning last year, and getting to world number one, it's always been a special place for me. 4년 만에 국내 팬들을 다시 찾은 미컬슨은 멋진 승부를 다짐했습니다. I wanted to get some momentum and get off to a good start for the upcoming new PGA Tour season. And I heard that this was a golf course that would suit my game. 세계적인 스타들이 총 출동한 가운데 우승의 변수는 역시 바람입니다. 선수들은 한 목소리로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바람을 최대 변수로 꼽았습니다. 바람이 정말 많이 돌더라고요. 특별히 후반 라인홀 가면은 바람이 정말 많이 돌아서요. 여기 나인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부냐 안 부냐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다. It can be a difficult test, and you really have to be smart. But if there's not a lot of wind, 오늘 신인상 트로피를 받은 임성재는 메이저 챔피언 우들랜드 제이슨 데이와 1라운드를 시작합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워싱턴이 창단 후 처음으로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1회 곰스의 타구가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한 번 잡은 말루 기회를 놓치지 않는 워싱턴. 워싱턴은 1회에만 무려 7점을 뽑으며 사실상 승패를 갈랐습니다. 세인트루이스를 7대4로 제압한 워싱턴은 챔피언십 시리즈 4연승으로 50년 만에 처음 월드 시리즈 무대를 밟습니다. 한편 휴스턴의 게리 콜은 양키스 타선을 7이닝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팀의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휴스턴이 2승 1패로 앞서 나갑니다. 예비 프로농구 선수들의 점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KBL 드래프트 점프력 테스트에서 고려대 김진영이 제자리 점프 84.71cm로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러닝 점프는 최고 337.06cm까지 도달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입니다. 기온 변화와 함께 산지의 단풍이 곱게 물들고 있고 가을꽃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강은한 기상캐스터, 이제 가을 정취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기온이 점차 낮아지면서 이제 우리 주변 풍경들도 서서히 가을빛으로 물들고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사진은요, 오늘 경기도 구리시의 풍경입니다. 반짝이는 가을 햇살 아래 움직이는 분홍빛 코스모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가을답게 내일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보다 내일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내륙 곳곳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6도, 봉화는 5도로 쌀쌀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 날씨 전해주시죠. 네, 큰 일교차와 함께 내일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무척 짙게 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과는 다르게 내일은 구름 잔뜩 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해서 한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의 한낮 기온도 전주와 대구가 21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은 점차 동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영동 지역은 토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